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2부를 시작하는데요.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이 공동묘지의 평화 같다라며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신 분이죠. 윤상현 후보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윤상현입니다. 네, 오늘 하루 전인데 긴장 안 되세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요? 원래 그런 게 없으시다. 예, 투표가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요. 예. 생각보다 투표율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예, 투표율이 저조합니다. 왜 이럴까요? 아마도 이 후보자분들의 이제 도관 없는 네거티브, 공방, 설전, 또 지지자분들의 이제 몸싸움, 막 욕박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좀 사실상 유례 없는 뭐 이제 네거티브 공방에 이제 불성산한 모습 등에 이제 당원들이 실망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투표율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사실은 쟁쟁한 후보들 거의 대선 주자급들이 나와서 특히 한동훈 후보가 나오다 보니까 투표율도 굉장히 높아질 거다 했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유례 없는 폭력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게 워낙 결국 제가 보기에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인 것 같아요. 사실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한 3년 가까이 남아있죠.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이제 이 다툼이 있다 보니까 좀 격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후보, 한동훈 이제 원희룡 후보 두 분이 이제 대선에 나가실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게 나오시면 안 되는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일단 두 분 다. 원희룡 후보도. 원희룡 후보도 둘 다 이제 대선에 나오실 분들인데, 그러면 어차피 내년 9월에는 이제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의해서 그만두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대권을 위한 정치 디딤돌로 가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나가시면 안 되고 그게 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으니까 안 되고 또 두 분 다 민당한테 또 패배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안 나오신 게 맞고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하여튼 네거티브가 엄청 심했습니다. 역대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나 이제 폭로, 폭로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10년 전에 그 서청원, 김무성, 친박 비박성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그때 엄청났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그렇군요. 이거는 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아주 격한 그런 선거 운동이었습니다. 낮은 투표율을 두고 한동훈 후보 측은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나경원 원 후보 측은 한동훈 대세론이 꺾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 봐야 됩니다. 사실 투표 결과를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각자 이제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윤상현 후보님은 본인이 되실 거라고 믿고 계시죠? 아닙니다. 저는 어떤 제가 정말로 이 당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당은 공동묘지 평화라고 그러셨잖아요. 죽어있는 당입니다. 세상에 1987년 체제 이후에 이렇게 참패를 당한 정당이 없고요. 그렇죠? 보수 정당이 3연패 친 적도 없고 이런 식으로 114가 아래로 연속해서 떨어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반성이나 성찰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총선 백서 하나 발간 못합니다. 한마디로 사실상 죽어있는 무덤 속에 평화 있는 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려면 누가 해야 돼? 당원분들이 깨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는 엄청나게 이 당에 대해서 분노를 해요. 이 당 만년 2등 될 거예요. 패배에 익숙한 정당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저 혼자서 이걸 얘기하잖아요.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그래서 아직 그거에 대한 이 위기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거야. 의원들도 모르고 당협위원장도 모르고 당원분들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당원분들, 깨어있는 당원분들하고 혁명을 하는 심정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혁명은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이번 네. 총선 참패부터. 그래서 그 혁명은 계속 갈 거예요. 제 어떤 메시지 전달이. 정말 우리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의 당선보다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의 입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하면은 리스크가 된다. 특히 한동훈 후보가 토론회에서 했던 공소 취소 부탁, 이 폭로를 두고 좀 난리가 났습니다. 후보님은 또 당원들이 막판에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요. 공소 취소 부탁 이게 어떻게 변수가 될까요? 이게 이제 이걸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게 잘못인 거고요. 네, 어떤 점에서요? 개인적인 대화를 공개했다. 이게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우리들만의 어떤 이제 공통된 당시의 어떤 정치의 이제 사법화를 막고 대한민국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다 같이 투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내부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근데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를 아는 당원분들의 이제 많이 여러 가지로 이제 강한 우려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한 후보님에 대해서 표심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요. 당사자 간의 대화를 공개하는 것 자체에 당원분들이 좀 불안해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인간적인 미안함을 표시하는데 또 개인적인 부탁이라고 그러고.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인간적인 미안함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청탁이었다고 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한 후보가 개인의 사건을 법무부 장관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청탁 아니냐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또 페이스북에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걸 본 당원들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사과한 거 올렸어요. 네. 사과. 그래서 다시 사과하는 게 옳다라고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제 뭐 하여튼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논란이 좀 가라앉아야 되겠죠? 한 후보에 대해서 좀 이제 신뢰가 좀 이렇게 훼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후보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어질 것 같다. 이게 분명히 이거는 좀 금도를 벗어난 발언이거든요. 금도를 벗어난 발언이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당무개입, 청탁금지법 등 이런 이유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휴유증이 심각한 걸로 보여요. 어떻게 이게 될까요? 그래서 일단 당무 개입이다, 뭐 국정농단이다, 뭐 댓글팀, 또 공소 취소 부탁이다 이런 거는 나오면 안 될 말들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 당 내부 전당대회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 것 자체가 엄청난 앞으로 어떤 휴유증을 가져올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이게 자해성 폭로가 돼가지고 어떤 팀킬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가 대승적으로 이걸 뭐 서로 화해하면서 풀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민주당이요.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지금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심지어 한동훈 특검법에 뭐 이런 걸 다 넣겠다. 이렇게 지금 공조로 나설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권들도 지금 공조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성팀, 댓글팀, 그 뭐 공소 취소, 이제 부탁, 뭐 이런 거를 넣겠죠. 그럴수록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럴수록 뭉쳐야 된다. 발석이 똘똘 뭉친 수밖에 없다. 근데 뭉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뭉치게 하는 게 결국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저희 같은 사람이 또 역할을 해야 되고요. 서로 앙금을 풀어내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앙금이 풀어지겠습니까마는 당대표 지금 이 선거가요.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지금 예측 초반에는 결선 투표 가지 않고도 한동훈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것 같아요. 1~2간 그 결선 투표가 치러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선 투표? 그거는 저는 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예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결국은 투표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조직표의 위력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네. 이제 친윤들의 어떤 그 표심을 얻은 이제 원희룡 후보가 좀 더 상대적으로 나아지지 않냐. 그러면은 이제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커지지 않냐.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아직 우리가 뭐라고 예단은 못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결선 이제 투표 자체가 네. 연대를 할 수밖에 없죠. 없게 만들잖아요. 예. 결과에 의해서 연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1차에 50%를 넘지 못하면은 네. 결국 후보 간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TV토론 정책 부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이 TV토론 과정에서 전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어제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이제? 오히려 이게 좀 늦었죠. 제가 보기에는. 네. 이미 받았었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으셔야 될 걸 왜 안 했냐. 결국은 이게 우리 여권 내부의 어떤 정부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네. 당연히 받아서 이걸 떨쳐갔어야 되는데 이걸 질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야당의 빌미를 주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검찰 조사를 받았으면은 뭐 무슨 특검법이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정책 공세의 이 장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좀 우리가 너무 늦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누구나 법 앞에 예는 없습니다. 성역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조사를 당연히 받았어야 된다. 받으셔야 되고요. 좀 늦었다. 이미 받으셨어야 되는데. 근데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로 지금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왜 이 소환 조사가 없었을까요? 누가? 소환 조사 이거에 대해서 서로 일정을 뭐 공유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검찰 소환 조사. 근데 뭐 일단 네. 김건희 여사 측에서 안 나왔다? 아니요. 그건 모르는 거고 네. 서로 검찰 조사 일정을 서로 맞춰가는 거거든요. 이제 피의자 신분하고 검찰 조사 당국하고 그거를 맞춰가는 겁니다. 네. 맞춰가는 건데 네. 뭐 제가 판단하기엔 진작 이걸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검찰하고 그 김 여사 측하고 뭐가 있는 건지 제가 섣불리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진작 했어야 된다. 진작 했어야 된다. 근데 이 수사가 결국에는 당원들 표심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거에 뭐 표심이 미치겠습니까? 결국 네. 김건희 여사 그 뭐 검찰 조사하고는 당원들 표심하고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표 거의 끝났습니다. 아마 당원 투표는. 당원 투표 오늘까지라고 알고 있는 ARS. ARS 이제 근데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후보님 마지막 TV 토론에서 정책 토론에 집중을 하셨는데 고물가, 고금리, 민생 문제 해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게요 사실 정말로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우리 자영업자가 한 570만 되는데요. 작년에 폐업하신 분들이 100만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연체율, 폐업률이 사상 최고조로 높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가계부채도 지금 1,900조 되고요. 예. 기업부채도 한 2,600~700조 됩니다. 고금리 허덕이는데 사실 미국 금리가 기준금리가 5.5고요. 우리 한국 기준금리가 3.5입니다. 낮아요. 2%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미국이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한 90% 이상이면. 우리가 빨리 다음 달 8월 달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 물가 문제나 환율 문제나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경제 상황이. 그래서 빨리 선제적 금리 인하하자. 이미 EU 국가들이나 브라질이나 캐나다는 금리 인하를 벌써 한두 달 전에 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제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금융통화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신중하게 미국 금리를 보고 그 다음에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예. 9월달 금리 인하, 미국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해도 된다. 네. 물가 상황 괜찮고 자금 유출 우려 없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외교 전문가시니까 미국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오늘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미 대선 구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바이든이 이제 물러나면요, 카멜라 해리스 예. 부통령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요? 아마 민당 의원들이 한 8, 90%가 그분을 선호할 거고요. 예. 그러면 트럼프 대 해리스인데 예. 아마도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11월 5일이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가 이제 귀에 총을 맞고도 살아나는 아주 강인한 그런 이미지가 상승세를 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냐. 예. 이번 미국 전당대회에서 다시 후보를 뽑아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오바마가 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겁니까? 오바마 가능성보다는 일단 해리스 카멜 해리스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요. 사실 진짜 가장 민당 분들, 민당 지지자들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부분은 미셸 오바마입니다. 미셸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네. 부인이 가장 인기가 높고 그분이 나오면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셸 오바마가 나오면 이길 수 있다, 트럼프. 예, 그렇게 봅니다. 근데 미셸 오바마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요. 그분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트럼프 후보는 김정은하고 브로맨스를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만나죠. 그러면 당연히 만납니다. 우리 대북 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트럼프는요. 김정은을 만날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 방위비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벌써 올리라고 하던데요? 그걸 올리라고 그럽니다. 예. 우리가 지금 한 10억 달러 가까이 내거든요. 1조 2, 3천억 냅니다. 예. 이거를 또 올리라고 할 겁니다. 한 5배 이상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큰일이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반드시 만납니다. 네. 만나면은 어떤 협상을 하냐? 핵 폐기가 아니라 북핵 동결을 해라라고 할 겁니다. 네. 북핵을 동결하고 더 이상 핵 확산을 하지 마라. 그러면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둘이서 딜이 이루어집니다. 빅딜. 빅딜이 이루어지면은 미국의 대한반도는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북핵 폐기에서 북핵 관리로 넘어가면요. 사실상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우리나라 어떡합니까? 그렇게 되면 북한은 이제 핵 보유국이 되면은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 어떤 자의적인 핵무장을 생각해야 되는 단계가 옵니다. 근데 그 핵무장이라는 게 끝까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핵무장을 하지만은 북핵 폐기로 전제로 한 핵무장. 그것을 저는 제한적 핵무장이라고 하는데 트럼프를 설득해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핵무장을 하겠다. 그러나 북핵 폐기 동시에 하겠다. 우리도 핵무장 할 수 있게끔 여건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의원님. 트럼프하고 딜을 쳐야 됩니다. 트럼프가 딜을 쳐야 된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들어야 되는데 다음에 외교로 모시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였습니다.